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삼성 에피서홀딩스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평가 바이오시밀러, 성장과 신약 모멘텀 확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리포트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왜 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걸까? 맞습니다. 보통 증권사 리포트가 단순히 이 회사 좋다에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랑 논리로 왜 좋은지, 그리고 그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주가는 얼마가 적정하다.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죠. 오늘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저평가라는 주장의 숨은 그림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저평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의 현재가 얼마나 탄탄한지부터 짚어보라겠어요. 리포트 첫 부분이 바로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인데요. 요즘 이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쟁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가격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아니 숫자를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2024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24% 성장했는데 2025년에는 여기서 더 뛰어서 무려 35%. 와, 성장을 예측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성장률에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건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이 리포트가 주목하는 이 회사의 핵심 전략 덕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시장별로 전혀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시장별로요? 네, 크게 유럽하고 미국 두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 유럽과 미국 시장의 전략이 다르군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에서는 직접 판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직접 판매요? 네. 예를 들어 SB10이나 SB16 같은 핵심 제품들을 중간 유통 파트너 없이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하는 거죠. 아, 유통 단계를 줄이니까 당연히 중간 마진이 회사 몫으로 더 많이 남게 되고요. 그렇군요.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서 이익을 늘린다. 이해가 갑니다. 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의약품 시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상황이 전혀 다를 텐데요. 그 복잡하고 거대한 유통망을 뚫는 게 핵심일 텐데 여기선 어떤 다른 카드를 쓰고 있나요? 미국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바로 프라이빗 라벨 전략인데요. 프라이빗 라벨이요? 좀 생소한데요? 대형 마트에 가면 그 마트 이름이 붙은 자체 브랜드, PB 우유나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라는 이름 대신 미국의 거대한 의약품 유통업체, 그러니까 PBM사의 브랜드를 달고 약을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는 건데 그게 왜 유리한 전략이 되죠? 미국 의약품 시장은 이 PBM들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유통망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아주 쉽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요. 복잡한 마케팅이나 영업 경쟁을 건너뛰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물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리포트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럽의 수익성 강화와 미국의 시장 침투 전략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전력도 정말 탄탄한데 미래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를 보니까 이미 8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고 2030년까지 10개 이상을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항암제, 키트르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속도가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건 이 회사의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결국 속도전이거든요. 속도전. 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을 정리해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각기 다른 맞춤 전략으로 아주 견고한 성장을 만들고 있고 미래 파이프라인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는 이 회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갖췄다. 이걸 먼저 입증하고 시작하는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져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돈으로 아주 큰 도전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신약 개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요. 시작하는 일과 같아요. 와,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성공 확률도 낮고 당연히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리포트를 보면 그 도전이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을 신청했고요. 네. 또 에피스넥스랩이라는 자회사를 따로 세워서 아예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ADC나 기술 플랫폼 같은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단순히 신약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기술적 기반 자체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심지어 새로운 그물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외부와의 협력도 눈에 띄네요. 중국의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손잡고 첨단 기술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권을 확보했고요. 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만든 펀드를 통해서 직접 투자도 했고요. 네, 내부 역량 강화랑 외부 기술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신약 개발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리포트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이 회사가 신약 개발사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결국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회사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리고 좋은 리포트는 그런 우려까지도 분석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이 리포트 역시 신약 개발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이익률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 분석이 뒤따라요. 반전이요? 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그 막강한 성장세가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에요. 신약 개발에 돈을 쓰는 만큼 기존 사업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온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 건데요? 리포트는 연간 400억에서 500억 원의 R&D 비용을 추가로 쓰더라도 2027년까지 무려 25%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5%라고요? 네, 신약 개발에 그만큼 돈을 쏟아 부은데도 25% 이익률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존 사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돈을 잘 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의 시각은 명확해요. 신약 개발이라는 도전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튼튼한 기반 위에서 모든 걸 계산하고 진행하는 계획된 투자라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당할 체력이 차고 넘친다는 분석이에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이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들어왔네요. 그 비밀의 열쇠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다소 어려운 회계 용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 저도 이 단어를 보고 조금 멈칫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는 거군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전부 사들인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이때 장복 가격보다 당연히 훨씬 비싼 값을 치렀겠죠. 그렇죠. 이 추가로 지불한 돈, 일종의 권리금 같은 것을 회계장부에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해둬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이걸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걸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지분을 비싸게 사오면서 생긴 비용을 매년 나눠서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장부에만 기록되는 회계상 비용일 뿐 실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원 월급을 주거나 원재료를 사는 것처럼 실제 돈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장부상의 비용일 뿐 실제 현금 유출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게 왜 주가 저평가와 연결되는 건가요?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회계장부에는 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잡혀요. 2천억에서 3천억이요? 서류상으로는 이익이 적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투자자들은 보통 발표되는 영업이익 수치를 보고 회사를 평가하는데 그 숫자가 회사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보다 훨씬 낮게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그 착시 효과라는 커튼을 걷어내고 회사의 진짜 가치를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아, 장보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한 거죠. 그래서 나온 목표 주가가 61만 원이군요. 네, 리포트를 자세히 보니까 이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도 꽤 흥미로워요. 일부러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의 평균적인 가치평가 기준보다 16%나 할인된,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61만 원이라는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이 리포트의 분석에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목표 주가를 높이기 위해 후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기준을 낮춰 잡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싸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교차 검증까지 했어요. 사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강력한 경쟁사인 셀트리온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봤는데 그래도 적정 주가가 58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결국 두 가지 다른 잣대로, 심지어 보수적인 잣대로 평가해봐도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본질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이 셈이죠. 그렇군요. 회계적인 착시 효과 때문에 시장이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네. 오늘 선성일 피스홀딩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한 편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네요. 왜 저평가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탄탄한 현재 사업과 영리한 미래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던 회계장부 속 착시 효과의 정체까지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그 논리를 따라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는 논리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건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분석의 흐름을 통해 한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